나는 오늘 당신의 집이 왜 끝내 정돈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와 결정하지 못한 채 미뤄둔 선택들 때문임을 이야기하려 한다. 문을 열면 신발장 앞에 쌓인 장바구니, 냉장고 옆에 겹겹이 포개진 빈통, 서랍 속 어디선가 삐져나온 영수증과 케이블이 먼저 방인다. 그러나 어지러움의 근원은 눈앞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미완의 문장들이다. 언젠가 쓰겠지. 혹시 없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아까워서 같은 말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눌러앉아 하루의 기력을 조금씩 훔쳐간다. 고령의 내 환자 한 분은 늘 혈압이 불안정했는데 아침에 거실을 치운 날에는 같은 식사, 같은 약이었음에도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의학교과서는 정리정돈을 약으로 처방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낮추는 생활요법의 첫 줄에는 언제나 시각적 자극을 줄이라가 적혀 있다. 눈앞의 혼잡은 뇌의 전전두엽을 계속 자극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고 우리는 그 경보가 울릴 때마다 사소한 일에도 숨이 가빠진다. 결국 정리는 물건과의 싸움이 아니라 경보를 끄는 기술이며 그 기술의 첫 단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당신에게 오늘 단 하나의 장면을 선물하고 싶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미끄러지는 시간, 탁자 위에는 필요한 것 3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제 자리를 찾아 조용히 사라진 장면. 그 장면을 막는 첫 장벽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문장이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버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짐부터 버리는 일로 시작한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숨을 천천히 5번 들이쉬고 그 사이에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당장 더 가볍게 살 권리가 있는가?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제서야 눈앞의 물건을 본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정리는 처벌이 되고 이 순서를 지키면 정리는 회복이 된다. 나는 오랫동안 노부모를 모시며 살았다. 어머니는 늘 좋은 날 손님 오면 쓰려고 새 수건을 넣어둔 서랍을 닫곤 하셨다.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엔 이상한 미소와 미묘한 죄책감이 함께 있었다. 좋은 것을 아끼며 사는 절약이 우리 세대의 미덕이었지만 아껴둔 마음은 종종 현재의 행복을 지나치게 절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절약의 그림자는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내려앉는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작은 실험을 했다. 새 수건을 꺼내 천물 세탁을 하고 그날 밤 바로 사용해보는 것.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으셨다. 말없이 웃는 그 표정은 방 하나를 치운 것보다 더 큰 안정을 우리 가족에게 주었다. 정리는 기술이기 전에 감정의 처방이다. 우리가 정리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잘못 버릴까봐 라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나는 버리기 전에 기록을 권한다. 오래된 약통을 버리기 전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된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줄이기 전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재활용함으로써 불안의 실험을 해본다. 일주일간 불편함이 없었다면 마음의 경보는 틀렸던 셈이고 그때 남은 10개 중 5개를 더 줄인다. 정리는 한 번의 대청소가 아니라 작은 승리의 반복이다. 고령의 시청자라면 무릎과 허리가 먼저 걱정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실천은 앉아서 시작한다. 의자에 앉아 손만 뻗어 닿는 범위, 테이블 위 50cm 안의 것부터. 앉은 채로 하는 15분 정리는 넘어짐 위험을 줄이고 다음 움직임의 연료가 된다. 우리 몸은 마음의 상태에 놀라울 만큼 민감하다. 잠이 들기 전 침실의 시야가 단순해질수록 심박수는 안정되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다. 밤마다 약봉지와 영수증이 테이블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뇌는 해야 할 일이 미완임을 기억한다. 반대로 밤마다 비어있는 탁자를 보면 뇌는 오늘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받아들인다. 나는 이것을 밤의 빈 탁자 효과라고 부른다. 한 달만 해보면 아침의 어지럼, 식사 때의 체한 느낌, 이유 없는 답답함이 서서히 옅어진다.
복잡한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눈앞의 시야를 바꾸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하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사람들은 물건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결정의 횟수가 많아서 지치는 것이다. 이 컵을 둘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 케이블은 어디에 둘 것인가? 내일도 사용할 것인가? 나이 들어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더더욱 결정을 아껴야 한다. 그래서 나는 3가지 원칙만 쓴다. 하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오늘 결정한다. 부풀어 오른 배터리, 변색되고 긁힌 플라스틱 용기,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약. 둘, 중복은 숫자로 제한한다. 수건 5, 장바구니 5, 종이 가방 5. 셋, 감정이 붙은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기능은 떠나보낸다. 이 3가지면 집의 80%는 저절로 해결된다. 나는 오늘 당신의 손을 잡고 단 한 곳만 함께 정리하고 싶다. 거실 탁자다. 탁자 위 물건을 모두 오른쪽으로 밀어 비운 뒤 3가지만 다시 올린다. 메모지 한 묶음, 볼펜 한 자루, 물컵 하나.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거나 떠나보낸다. 그리고 의자에 다시 앉아 조용히 호흡을 맞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방이 한 뼘 넓어진다. 이것이 마음의 짐을 먼저 비우는 힘이다. 오늘 밤 빈 탁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불을 끄자. 내일 아침 문을 열면 마음이 먼저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를 가볍게 만든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하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정리의 문장을 되풀이한다. 나는 지금 당장 더 가볍게 살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을 말한 뒤 25번 고르고 탁자 위를 확인한다. 그 5번의 호흡이 내 심장과 뇌에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의학적 수치가 아니어도 우리는 몸이 먼저 안다. 어지럽던 방이 고요해질 때 내 심장도 고요해진다는 것을. 그 고요가 하루를 길게 늘려준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시작하자. 마음의 짐부터 버리면 8가지 물건은 물처럼 흘러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호텔 로비 같은 단순함을 닮아갈 것이다. 나는 종종 3-2-1 루틴을 권한다. 밤에 잠들기 전 3가지 시야 방해물을 치우고 아침 식사 전 2가지 안전 요소를 점검하며 점심 후 10가지를 떠나보내는 루틴이다. 시야 방해물 셋은 탁자 위 잡지, 광고지, 빈 컵처럼 눈에 걸리는 것들이다. 안전 요소 2은 전기 멀티탭의 스위치와 바닥의 걸림돌이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내 마음을 괴롭힌 물건 1가지다. 어제의 병원 영수증일 수도 있고 용도를 잃은 케이블일 수도 있다. 삶이 되어 돌아오는 이 리듬은 고령의 몸에도 부담이 적고 습관이 되면 약 먹듯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불면을 호소하던 할아버지 한 분은 이 루틴을 2주 적용한 뒤 새벽각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밤에 탁자와 바닥을 정리한 덕에 화장실을 가다가 걸려 넘어질까 하는 불안이 줄어들었고 그 불안이 줄자 잠이 깊어졌다는 소감이었다. 가끔은 가족의 반대가 가장 큰 난관이 된다. 아버지,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엄마,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정리는 곧바로 멈춘다. 그래서 합의의 규칙이 필요하다. 첫째, 공용 공간 우선 원칙. 거실과 주방, 현관은 가족 모두의 안전과 마음을 위해 비워두기로 약속한다. 둘째, 보류 상자 제도. 애매한 물건은 날짜를 적어 상자에 넣고 30일이 지나도 찾지 않으면 자동으로 떠나보낸다. 셋째, 사진 보존으로 감정을 지킨다. 오래된 티셔츠의 로고, 아이가 그린 그림, 부모님의 유품은 고해상도로 찍어 앨범을 만든다. 물건의 무게는 덜어도 기억의 온도는 남는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서는 재활용 동선이 정해져 있다.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 1층 엘리베이터 홀, 지하 주차장 출입구.
무거운 것을 들고 오래 이동하기 어렵다면 작은 손수레를 준비하자. 비 오는 날엔 현관 앞에 임시 분리수거 바구니를 두고 맑은 날 한 번에 들고 나간다. 날씨와 몸 상태를 고려하는 정리는 오래 간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자. 나는 무엇을 비우면 가장 먼저 숨이 편해질까? 대부분은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문장을 비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하자. 나는 오늘 나를 덜어내기로 한다. 그 약속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집은 이미 조금 정돈된다. 그리고 내일 약통과 비닐봉지, 낡은 전자제품과 케이블, 아껴둔 새 수건과 이불, 종이 더미를 차례로 다룰 당신을 위해 나는 이 말을 남긴다. 정리는 내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기술이며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돌봄이다. 내가 오늘 꺼내 들고 싶은 것은 서랍 속 작은 약통 하나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집에는 한두 알 남은 진통제, 몇 년 전 감기약, 자녀가 사다 준 영양제가 뒤섞여 있다. 그러나 그 약통이 어지럽고 무거운 집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학 성분이 변질되어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습기가 많은 욕실에 보관된 약은 더욱 위험하다.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약은 변색되고 냄새가 스며든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한이 지난 약 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환자 중 60%가 60세 이상이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약을 중복 복용하거나 포장을 뜯은 채 두었다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약통을 닫지만 그 방심이 건강을 갉아먹는다. 문제는 약을 버리는 방식에도 있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도구로 바뀐다. 내가 사는 동네 근처 하천에서는 매년 잔류의약품 성분이 검출된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우리의 밥상으로 돌아온다. 약을 제대로 버린다는 건 나의 건강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면 간단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사실조차 모른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서늘해진다. 우리 세대는 가난과 아픔 속에서 모아두는 습관을 배웠지만 그 습관이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버리는 일은 낭비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 한다. 며칠 전 74세의 김 여사님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방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혀요.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상담 중 그분이 말했다. 화장실 약장에 오래된 약이 많아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다. 그날 밤 약통을 열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모두 꺼내고 다음날 아침 약국에 수거함에 넣어보라고. 일주일 후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다. 집 공기가 달라요. 그냥 마음이 후련해요. 사실 그 순간 달라진 것은 공기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눈앞의 질서가 바로 설 때 마음의 질서도 바로 선다. 나 역시 예전에 그랬다. 어머니의 약통을 정리하려다 한 알 하나를 손끝에서 놓지 못했다. 이건 아버지 드시던 거야. 이건 나중에 혹시 쓰면. 그렇게 망설이다 밤이 새었다. 결국 다음 날 나는 약통의 모든 약을 흰 종이 위에 쏟아놓고 하나하나 날짜를 읽었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이미 색이 바랜 캡슐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은 약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는데 마음만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정리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몸의 독, 버리지 못한 약은 마음의 독. 나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더한다.
제때 버린 약은 미래의 백신이다. 버리는 순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약통을 꺼내라. 플라스틱 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날짜를 확인하라. 2023년 이전의 것은 모두 상자에 담아라. 그 상자를 내일 아침 약국으로 가져가라. 10분이면 된다. 그 10분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주사다. 나는 이 과정을 3단계 약통 루틴이라고 부른다. 첫째, 꺼내기. 모든 약을 한눈에 보이게 한다. 둘째, 분류하기. 약의 이름과 날짜를 읽는다. 셋째, 보내기. 필요한 약만 다시 담고 나머지는 수거함으로 향한다. 이 단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약통이 아니라 머릿속이 정리된다. 필요와 불필요가 구분되고 혹시 몰라서라는 막연한 불안이 이제 괜찮다는 확신으로 바뀐다. 의사로서 나는 약을 버리라고 권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는 한 사람으로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세대는 언제나 모자람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남겨둔다. 그런데 정작 남겨둔 것은 마음의 찌꺼기뿐이다. 이제는 남김이 아니라 덜어냄으로 풍요로워질 때다. 나이가 들수록 약이 늘고 병이 늘고 걱정이 는다. 그러나 정리만큼은 줄일 수 있다. 버린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정돈이다. 그 한 번의 정돈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바꾼다.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떠나는 한 알의 약이 내일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다. 나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당신을 초대하려 한다. 이 방은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서랍을 열어보면 숨막히는 풍경이 펼쳐진다. 마트 봉투가 봉투 안에, 종이 가방이 종이 가방 안에 또 들어있다. 당신은 그것들을 꺼내며 중얼거린다. 언젠가 쓸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평균 비닐봉지 보유량은 120개, 종이 가방은 80개 이상이다. 1년에 실제 사용하는 양은 10개 미만이다. 나머지는 단지 혹시 없으면 곤란할까봐 라는 불안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결핍 공포의 흔적이라 부른다. 사람은 어린 시절 경험한 결핍을 나이 들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한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쌀 한 톨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세대는 언제든 부족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오늘의 삶을 무겁게 한다. 부엌 구석에 쌓인 봉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불안의 상징이다. 나는 이걸 불안의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창고를 정리했다. 그곳엔 수십 년간 모은 종이 가방이 있었다. 백화점 로고가 바래고 손잡이가 끊어진 것들까지 깔끔히 접혀 있었다. 이걸 왜 이렇게 모으셨어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말했다. 나중에 누군가 선물 줄 때 쓸 수도 있잖냐.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선물을 줄 누군가는 이미 떠났고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무거운 쇼핑백을 들 힘이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나중을 위해 살다가 지금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작은 규칙을 세웠다. 10개의 법칙. 비닐봉지는 10개, 종이 가방은 10개만 남긴다. 그 이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해 쌓인 짐이다. 실제로 이 규칙을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30개의 봉투를 줄이면 부엌 서랍 하나가 비워지고 거기에는 새로운 여유가 들어온다. 그 여유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다. 비닐봉지를 버릴 때는 미련이 남지 않도록 순서를 지키면 좋다. 먼저 크기별로 나눈다. 큰 것 5, 작은 것 5. 다음으로 상태를 본다. 찢어진 것은 즉시 버리고
깨끗한 것만 접어서 남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남는 것은 단 10개. 그 과정에서 불안이 고요로 바뀌는 것을 느낄 것이다. 손으로 봉투를 접는 행위는 명상과 비슷하다. 마음이 정리될수록 손끝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나는 한 방송에서 심리학자가 한 말을 잊지 못한다. 불안한 사람은 물건을 쌓고 안정된 사람은 공간을 쌓는다. 우리 집이 어수선한 이유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이 넘쳐서다. 물건을 버리면 불안이 따라 나가고 그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실제로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야에 보이는 물건의 개수가 50%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한다고 한다. 정리는 정신 건강의 약이자 혈압약이다. 이제 당신에게 작은 도전을 권한다. 오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싱크대 앞에 서서 비닐봉지 한 무더기를 꺼내라. 그리고 그중 단 10개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 처음에는 손이 떨릴 수도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시원하다. 이 단순한 경험이 필요 없는 걱정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 나는 결핍 공포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 장바구니 하나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면 마트에서 봉투를 받을 일도 없다. 장바구니를 펴는 그 순간 당신은 불안을 접고 실천을 편다. 그리고 그 장바구니는 당신의 자존감이 된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비닐봉지 정리를 마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요. 그 말은 단지 황희 때문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면 집이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숨결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당신의 집도 마찬가지다. 봉투와 종이 가방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불안을 치유하는 작은 의식이다. 나는 이 과정을 10개의 평온이라고 부른다. 10개만 남긴다는 결심이 10배의 평온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평온은 가족들에게도 전염된다. 손주가 방문했을 때 깨끗이 정리된 부엌을 본다면 그는 말없이 배운다. 할머니는 물건보다 질서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유산이다. 이제 봉투와 종이 가방을 줄였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다음에 마주할 것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집 안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진짜 위험한 존재들이다. 나는 지금 당신의 서랍 속 잊힌 전자제품들을 떠올리고 있다. 오래된 휴대폰, 고장난 충전기,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들. 그것들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숨겨진 폭탄에 관한 것이다. 이제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자. 그곳엔 우리가 잊고 사는 작은 시한폭탄들이 잠들어 있다. 10년 전 쓰던 휴대폰, 켜지지 않는 카메라,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를 케이블 더미들. 겉보기엔 단순히 낡은 전자제품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위험, 그리고 우리가 놓지 못한 시간의 조각이 섞여 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건에 매달리는지를 느낀다. 이 안에 사진이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고치면 쓸 수 있겠지.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는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집은 창고로, 마음은 과거의 감옥으로 변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에서 수백 건의 화재가 이런 낡은 배터리 때문에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둔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화학 반응이 불안정해져 부풀어 오르고 충격이나 열기에 노출되면 폭발로 이어진다.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원인은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였다. 사용하지도 않았던 기기가 그저
놓여 있었던 것만으로 집 한 채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혹시나라는 단어 때문이다. 이 혹시나는 세월이 쌓인 두려움이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신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옛날 전화기의 작은 화면 속 연락처 하나, 오래된 카메라에 남은 기억 한 장이 쉽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은 물건에 갇히지 않는다. 진짜 기억은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목소리와 냄새, 그날의 빛으로 되살아난다. 낡은 기기는 그 기억의 껍질일 뿐이다. 껍질을 버려야 내용이 살아난다. 나는 얼마 전 70대의 이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내의 휴대폰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 사진이 있을까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는 매년 배터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망설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안의 사진은 이제 당신의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통신사 센터로 가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했다. 기기를 반납하고 나오던 그분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편안했다. 이제야 보내줬어요.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버린 건 물건이 아니라 미련이었다. 전자제품 정리는 절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면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킨다. 한국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있다. 또한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휴대폰을 무료로 회수하고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준다. 데이터가 남아있을까 불안하다면 공장 초기화를 요청하라.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절대 집안에 두지 말고 불연성 용기에 담아 맡겨야 한다. 이것은 단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나는 이 과정을 정리의 응급처치라고 부른다. 병이 난 집은 늘 이런 위험한 물건을 품고 있다. 정리란 단순히 깔끔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다. 낡은 전자제품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집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셈이다.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늘 말한다. 요즘은 괜히 불안해요. 그 불안의 상당 부분은 사실 시각적 과부하에서 온다. 엉킨 케이블,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자시계, 충전기 끝에 붙은 먼지.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우리의 뇌에 해야 할 일을 계속 쌓아놓는다. 뇌는 그것을 미완의 과제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쉬운 심리치료는 고장난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오늘 밤 당신에게 하나의 의식을 제안한다. 서랍을 열고 전자제품을 꺼내어 바닥에 일렬로 놓는다. 그리고 종이에 적는다. 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만약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의 물건이 아니다. 그건 단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증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수거함에 맡겨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케이블은 그 다음 단계다. 아마 서랍 속엔 정체불명의 선들이 엉켜 있을 것이다. 어느 전자제품의 선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풀지도 못하고 다시 묶는다. 그 엉킨 선은 우리의 머릿속 복잡함을 닮았다. 나는 전선 정리의 법칙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사용 중인 기기에 개수만큼만 전선을 남긴다. 둘째, 매칭되지 않는 전선은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버린다. 셋째, 남은 전선은 케이블 타이로 묶고 라벨을 붙인다.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서랍은 1-3로 줄어든다. 정리를 마친 후 느껴지는 변화는 놀랍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바닥이 드러나고 바람이 흐른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버리면 허전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버리면 채워진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평온. 정밀한 채움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은 세 번째 문을 통과했다. 약통을 비웠고 비닐봉지를 덜었으며 서랍 속에 위험한 전자제품을 보내줬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에 마주할 것은 훨씬 더 친숙하고 더 무섭다. 매일 손에 쥐지만 우리가 그 위험을 모르는 물건, 바로 반찬통이다. 당신의 주방 속 그 익숙한 플라스틱 용기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적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주방의 문을 열면 언제나 익숙한 풍경이 펼쳐진다. 반짝이는 유리컵, 냉장고 안의 반찬통, 서랍 속에 쌓인 뚜껑 없는 용기들. 우리는 매일 이 풍경 속을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오래된 플라스틱 반찬통, 변색된 용기, 스크래치가 깊게 새겨진 통들은 단순히 낡은 주방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그것이다.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미량의 비스페놀 A가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다. 이 물질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병원에서 건강 상담을 할 때 종종 묻는다. 혹시 주방에 오래된 플라스틱 통이 많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있지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러나 그 아까움이야말로 우리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이유다. 색이 변하고 냄새가 밴 반찬통은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 안쪽의 미세한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숨어 산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균을 가족 식탁 위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쓰시던 반찬통을 기억한다. 투명했던 통이 점점 누렇게 변하고 뚜껑은 맞지 않아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그 통 안에는 매번 된장국이나 김치가 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늘 말했다. 이 통은 오래 써서 정이 들었어.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은 통이 아니라 손맛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그 변색은 세균의 그늘을 감춘다. 정리 전문가들은 주방 정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첫 손에 잡아야 할 것이 반찬통 정리라고 말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눈에 띄게 변하기 때문이다. 반찬통을 버리고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면 주방의 공기가 달라진다. 냄새가 사라지고 손이 닿는 느낌이 다르다. 무엇보다 음식을 꺼낼 때의 기분이 달라진다. 유리통은 깨끗하고 단단하다. 그 투명함이 마음까지 투명하게 만든다. 나는 이 과정을 투명함의 실험이라 부른다. 하루에 한 번 유리 용기를 꺼내 음식을 담고 그 옆에 오래된 플라스틱 통을 놓아본다. 같은 반찬이라도 그릇이 다르면 맛이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착각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투명한 용기에 담긴 음식은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게 느껴진다고 한다. 정밀한 시각의 재교육이다. 눈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반찬통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빛 테스트다. 용기를 창가에 들고 빛에 비춰본다. 투명도가 떨어지고 흐릿하게 보인다면 수명이 다한 것이다. 손톱으로 긁었을 때 자국이 쉽게 나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한다. 뚜껑이 없는 통, 냄새가 배어나온 통은 주저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버릴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건네보라. 그 통은 오랫동안 우리의 식탁을 지켜준 고마운 물건이니까. 나는 한번 이런 실험을 했다. 한 어르신에게 오래된 반찬통을 모두 치우고 새 유리 용기로 바꿔드렸다. 그분은 일주일 뒤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이상하게 밥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음식 맛이 달라요. 실제로
그분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약간 안정되었다. 정리가 몸의 생리적 리듬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뇌가 깨끗한 시야를 감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식사 때 분비되는 위액의 밸런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깔끔한 식탁은 건강한 소화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또 다른 심리적 효과가 있다. 반찬통을 비우면 아까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남는다. 우리는 너무 오래 절약의 이름으로 자신을 억눌렀다. 하지만 진짜 절약은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낼수록 관리 비용이 줄고 관리 스트레스도 줄며 남은 것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것이 정리의 역설이다. 이제 당신의 주방을 떠올려보라. 냉장고 속, 서랍 속, 찬장 안. 뚜껑이 없는 용기들이 서로의 짝을 찾아 헤매고 있다. 오늘 밤 단 15분만 시간을 내라. 모든 반찬통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고 상태가 나쁜 것부터 하나씩 버려라. 그리고 남은 용기는 크기별로 쌓아 정리하라. 뚜껑은 본체 안에 넣어두면 잃어버릴 일도 없다. 다음날 아침 주방 문을 열면 놀랍도록 깨끗한 빛이 들어올 것이다. 그 빛은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열어줄 것이다. 정리란 결국 보이는 건강검진이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주방의 상태만 보면 그 집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냉장고와 반찬통이 깔끔한 집은 가족의 마음도 정리되어 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는 음식을 보관하는 통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통을 바꿀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유리의 투명함은 단지 빛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투명하게 한다. 그 투명한 마음 위에 올려지는 밥상은 가족의 행복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제 당신은 또 한 걸음 가벼워졌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문 뒤에는 훨씬 더 은밀하고 당신의 하루를 훔치고 있는 존재가 숨어 있다. 바로 엉킨 전선과 케이블, 당신의 시간을 조용히 잡아먹는 시간의 도둑들이다. 이제 마지막 방으로 들어가 보자.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곳은 당신의 시간을 조금씩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숨어 있는 곳이다. 바로 서랍과 책상, TV 뒤, 컴퓨터 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전선과 케이블들이다. 엉켜있는 전선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세한 자극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전선이 시야에 보이면 집중력이 평균 20%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고 한다. 눈으로 느끼는 어지러움이 뇌의 피로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전선을 정리하면 인생의 회로도 정리된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말은 과학적이다. 사람의 뇌는 시각적 질서를 감지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질서가 무너진 공간에선 불안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 책상 밑에 전선이 엉켜 있으면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작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셈이다. 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거실 TV 뒤에는 오래된 멀티탭이 2개나 겹쳐 있었고 그 위로 먼지 쌓인 전선들이 덩굴처럼 엉켜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건 다 사용 중이신가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혹시 몰라서 그냥 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고 플러그가 흔들리는 상태였다. 실제로 오래된 전선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서울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용 화재의 30%가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이며 그중 대부분이 노후된 전선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지금 바로 이 선들을 정리해 봅시다. 함께 플러그를 하나씩 뽑으며 용도를 확인했다. 텔레비전, 인터넷 공유기, 조명 외에는 모두 필요 없는 전선이었다. 그중 절반은 이미 고장난 기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두 모아서 한쪽에 두고 사용 중인 것만 남겼다. 그리고 남은 전선들은 케이블 타이로 묶고 라벨을 붙였다. TV,
조명, 공유기. 작업이 끝나자 거실은 마치 다른 공간처럼 환해졌다. 전선이 사라지자 그림자도 사라진 듯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전선 정리의 힘이다. 사람은 질서를 보며 안정감을 얻는다. 엉켜있던 선을 풀어내는 행위는 내 마음속 복잡함을 푸는 것과 같다. 나는 이 과정을 시간의 청소라 부른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전선을 정리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다. 충전기를 찾느라 허비한 10분, 케이블을 풀다 짜증난 5분, 그리고 그 불편이 쌓여 하루가 흐트러진다. 하지만 반대로 전선을 정리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내 삶으로 돌아온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한다. 모든 전선을 한 곳에 모으고 현재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연결해본다. 연결되지 않는 선은 과감히 버려라. 남은 전선은 투명한 상자에 종류별로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붙인다. 휴대폰 충전기, TV 케이블, 가전제품. 상자를 책상 아래 두면 찾기도 쉽고 정리도 쉽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가 아니라 찾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다. 감추는 정리는 금세 무너지고 구조화된 정리는 오래간다. 나는 이 과정을 몸의 순환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아프듯 전선이 엉키면 집이 답답해진다. 전선을 정리하는 일은 집의 혈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피가 잘 흐르면 몸이 건강하듯 전기가 잘 흐르면 집이 건강해진다. 이것이 전기위생의 기본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전선을 정리하는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손주와 함께 전선을 풀고 필요한 선만 남기며 이건 할아버지가 쓰던 거야 라고 이야기해보라. 정리 속에 세대가 연결되고 그것이 가족의 대화가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되찾는 기술이다. 엉킨 전선을 푸는 손끝에서 당신의 인생의 매듭도 함께 풀린다. 남은 삶을 더 단순하게, 더 가볍게,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정리를 한다. 그리고 그 정리는 곧 자기 돌봄이며 사랑의 표현이다. 자, 이제 6번째 문까지 모두 지나왔다. 마음의 짐을 덜고 약통을 비우고 봉투와 종이 가방을 줄였으며 낡은 전자제품과 반찬통을 떠나보내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훔치는 전선을 정리했다. 그러나 진짜 정리의 완성은 이제부터다.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비우는 일, 바로 서류 더미 속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 속엔 우리가 잊고 싶었지만 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마지막 정리, 인생의 철학이 담긴 종이의 정리로 들어간다.